안녕하세요. 30대 중후반 남자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로 남길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었네요. 제 어릴 적 별명으로 사연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든 집이든 어디서든 불행을 몰고 다니는 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부모 잡아먹는 놈은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말이었죠.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복도를 지나가던 제 옆으로 얼굴도 본 적 없는 아이 2명이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얘 가까이 있으면 불행한 일이 생기네? 라는 말은 넘어진 아이가 대뜸 저를 노려보며 한 말이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아이는 거봐, 소문이 진짜라니까? 제 옆에 있으면 맨날 이런 일이 생긴대 라고 말했죠.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사람을 착각했나?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친구들의 말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저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다들 나한테 왜 그러나 라는 의문이 계속되는 하루하루였죠.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준 사람은 의외로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체육 창고를 정리해야 한다며 저에게 친구 한 명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의 주변에는 친구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명이라도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반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체육 창고 정리해야 한다는데 한 명만 나 도와주라 라고 말하고 다녔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누구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 말을 무시하는 친구들이 고마울 정도로 몇 명 친구들은 대놓고 저에게 너랑 거기 들어갔다가 뭔 일이 있을 줄 알고 널 도와줘 라는 말을 할 정도였죠. 저는 결국 풀이 죽은 모습으로 선생님께 돌아가 함께 할 친구가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은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으시며 네 부모님 없다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한다더니 사실인가 보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표현의 느낌을 알게 되었죠. 사실 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친구들이 나를 피하고 내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덕거리는지 그 이유를 말이죠. 저는 그때 확실히 인정했습니다. 나는 부모를 잡아먹은 놈이 맞다라고 말입니다. 그때 제 나이는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부모 잡아먹은 놈이라고 인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정말 부모를 잡아먹은 놈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는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실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진 않아서 친어머니를 향한 애틋함이나 그리움 같은 건 딱히 없었어요. 그냥 그런 분이 계셨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죠. 사실 제가 진짜 애틋하게 느꼈던 존재는 아버지와 재혼하신 새어머니였습니다. 새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어릴 때 본 동화책에는 계모가 자식을 괴롭히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런 동화를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 있는 새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새어머니와는 첫 만남부터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새어머니는 단아한 원피스가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저는 새어머니의 첫 모습을 보고 선녀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가 성훈이구나 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새어머니의 손길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피하기까지 했죠. 왜냐하면 저는 여성에게 예쁨을 받아본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줄곧 병원에 계셨고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와의 순간은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해져서 의식조차 없을 때가 전부였죠. 게다가 아버지는 상당히 무뚝뚝한 분이셨어서 전 살가운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손길과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가 새어머니의 손길을 피하자 아버지는 저에게 이 녀석이라고 말하며 나무라려고 하셨어요. 그러자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저지하시며 괜찮아요. 아직 어색할 텐데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라며
저를 보고 삥끗 웃어주셨죠. 무서운 아버지를 말 한마디로 제지하다니. 새어머니는 선녀가 분명했습니다. 새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그 짧은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나름 꽤 성공했고 먹고 살만해진 지금보다도 말이죠. 그 정도로 새어머니는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손톱 발톱도 아버지가 깎아주실 때는 삐뚤빼뚤했는데 새어머니가 깎아주시면 반듯하니 깔끔했고, 아버지와 둘만 살 때는 옷에서 퀴퀴한 냄새도 났었는데 제 옷에서 푸근한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죠. 새 어머니와 아버지도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무뚝뚝한 아버지의 타이틀을 벗어 던지시더니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라며 귀가하기까지 하셨어요. 처음엔 대체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애정과 사랑이 고팠던 저는 그저 그런 아버지의 변화가 반가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한 아버지의 모습을 단 1년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재혼을 한 지 1년도 안 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갓 초등학교에 들어갔던 저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저를 정말 친자식처럼 생각하셨어요. 아버지가 없는데도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죠. 새어머니는 저를 엄하게 꾸짖으시곤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혼이 난 건데도 말이죠. 어린 나이였지만 이런 새어머니의 사랑은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커서 아버지의 빈자리조차 말끔히 메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4학년이 되었을 때 새어머니가 돌연 재혼을 선언하십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새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했어요. 이젠 나 말고 다른 가족을 찾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새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겐 새할머니가 되시는 분에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새끼 데리고 살면서 네 인생까지 다 망가졌다. 솔직히 남의 새끼 키우는 여자랑 결혼할 남자가 어디 있겠냐? 이게 다 저 애 때문이다. 저 애! 라는 소리를 들은 걸 제가 보았기 때문이죠. 새어머니의 사랑을 겪어본 저는 새어머니의 재혼 결정이 새어머니 자신이 아니라 오로지 저를 위해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빠 없는 자식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제가 어머니의 걸림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새어머니는 저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100번, 1000번 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살게 될 새아버지에게는 저보다 나이 많은 딸 한 명과 나이가 어린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생기고 형제도 생긴다고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새어머니 또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재혼한 지 1년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었죠. 새어머니가 장을 보고 오시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하필 넘어진 위치가 계단 모서리였다고 합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친어머니도 친아버지도 저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새어머니도 모두 앗아간 하늘이 야속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남은 가족이 피 한 방울 전혀 섞이지 않은 새아버지와 형제들이었는데도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제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새어머니에게 친가족보다 더한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아버지와 형제들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건 저 한 사람만의 소원이었던 것이죠. 새어머니가 넘어지며 머리를 다친 후 입원하시자 제가 살던 집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깔끔했던 벽지가 누리끼리 해지고 빈틈없이 메워져 있던 장판은 드문드문 까져 있고 늘 화사했던 형광등은 탁해지고 집의 크기도 점점 작아졌죠. 새어머니는 거의 2년 정도를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그동안 병원비를 해결하느라
집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 갔던 것입니다. 새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살던 집은 방 2칸짜리 달동네 집이었어요. 말이 방 2칸이지 한 칸은 창고로도 쓰기 싫은 작고 냄새나고 습한 곳이었고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방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엔 항상 새어머니가 깨어나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저는 새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깊은 시리에 빠졌고 그 방 2칸짜리 집의 창고 같은 방에 홀로 들어갑니다. 그냥 아무도 저를 건들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저를 건들지 않더군요. 그때부터 새아버지와 새형제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창고에 틀어박힌 저에게 거기 춥다, 장판도 없는데 나와서 자라 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바랐던 어린아이에게 이런 무관심은 그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이더군요. 홀로 창고 같은 방에서 자고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길어지자 저는 슬슬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그 창고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창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바닥과 벽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마감되어 있는 게 없었고 창문 틈 사이로는 바람이 숭숭 들어왔으며 종종 벌레도 보일 정도였어요. 게다가 새 가족들은 저에게 이불 한 장 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이나 말이죠. 어떻게 버텼는지 모를 그 시간을 지내고 나니 살아야겠다. 저 가족들 사이에 끼어서 나도 한 가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창고에 틀어박혀 있던 동안 새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은 정리한 지 오래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새아버지 그리고 누나와 동생에 정말 최선을 다해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 그들에게 슬쩍 다가가서 숟가락 놓기를 돕기도 했죠. 그런데 그 숟가락에는 제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집에는 딱 3사람이 쓸 수 있는 수저밖에 없었어요. 이때부터 뭔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을 땐 누나는 당황한 제 얼굴이 재밌다는 듯 가방에서 신문지를 들고 와 저에게 던지며 야, 너 이제 이거 덮고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추워진대.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아 대충 아무 옷이나 덮어두고 잤던 저에게 날씨가 추워지니 이제부턴 옷이 아니라 신문을 덮고 자라는 말이었죠. 가뜩이나 상황 파악이 안 되어 당황스러운데 신문지까지 던져주니 혼란스러움은 가중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치욕적인 삶이 계속되었어요. 창고에 신문지를 던져놓고 웃음을 참으려는 듯 꺽꺽거리는 누나와 동생의 웃음소리, 칼바람이 몸을 애는 한겨울, 신문 한 장 덮고 벌벌 떨며 수십 번씩 깼던 하루. 여전히 그때의 온도, 냄새, 기분, 이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혼자 창고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누나와 동생과 TV를 보던 새아버지는 저에게 대뜸 야 강성훈이 네 지금 나가서 저수지 하두개 좀 갔다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는 꽤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려면 시간이 좀 걸렸죠. 그리고 애초에 제가 살던 집은 저수지와 거리가 꽤 멀었어요. 제가 갑자기 저녁에 그곳으로 향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왜요? 라고 묻자 새아버지는 리모컨을 집어 던지시며 새끼가 가라면 갈 것이지 말이 많아. 가서 거기 뭐 문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빨리 안 튀어나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안 가면 이번엔 리모컨이 아니라 다른 게 날아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저수지 하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마음 한편에는 어떻게든 비위를 맞추고 하라는 걸 잘하면 언젠간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존재했죠.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걸어 저수지 하둑에 도착한 저는 이상한 점을 그 무엇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소와 같은 저수지였어요. 이후 또다시 1시간 반을 걸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저수지를 차근차근 살펴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나가 있던 시간은 거의 4시간이 육박해 있었죠.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칭찬해 주겠지 라는 기대 섞인 마음이 존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집안에 진드기 풍기는 치킨 냄새였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어요. 새아버지와 누나, 동생은 이미 잠들어 있었죠. 저를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키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날은 한참을 숨죽여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새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 재혼 상대가 사실 새아버지의 전부인, 즉 누나와 동생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진지하게 집을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저를 찾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 집을 나온 저에게 의외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새아버지였죠. 새아버지는 저에게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새아버지가 저에게 세뇌하듯 하는 말이었어요. 지금이야 그럴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래도 없는 애들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나와 동생, 새아버지에게 화가 나도 꼭 참고 버텼던 것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던 해, 같은 반에 있던 양아치는 저에게 대뜸 찾아와 신문지를 던지며 야, 네 이거 덮고 자라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를 비웃었던 양아치는 땅바닥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학교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맞았다는 소식을 들은 양아치의 부모는 그 즉시 학교로 달려와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행동했어요.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지만 그건 선생님들의 손에 제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보호 자격으로 온 제 아버지가 저를 때릴 땐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은 법적으로 제 보호자였으니까요. 새아버지는 저를 양아치 앞에서 또 그 아이의 부모 앞에서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 앞에서 그리고 그날 교무실을 청소하러 온 학생들 앞에서 먼지가 다 털릴 정도로 때리셨습니다. 두 번째 새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학교에 다니던 누나와 동생도 찾아와 제가 맞는 모습을 구경했죠. 참고로 양아치에게 제 이야기를 흘린 사람은 누나와 동생이었습니다. 양아치와 두 사람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중이었다고 하죠. 어쨌든 울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고 그저 그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 저를 구해주신 건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나오지 못했던 선생님은 제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오신 것이었어요. 교무실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저를 때리는 모습을 본 선생님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소리를 치며 달려 들어오셨습니다. 이에 새아버지가 움찔하며 멈추는 게 보였어요. 우선 새아버지는 체격이 그리 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가 체격이 더 크죠. 게다가 저의 담임 선생님은 체육 교사셨기 때문에 새아버지와 체격적인 부분에서 매우 월등한 차이를 보여주십니다. 웬 건강한 남자가 소리를 치며 성큼성큼 다가오니 무서웠던 것이었겠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호통 소리를 들은 새아버지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강성훈이 애비 되는 사람이 올시다. 내가 내 새끼 때리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애가 친구를 때려서 내가 훈계 좀 하겠다는데 선생이 뭐라고 그걸 막아? 라며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선생님의 대단한 말발에 항복한 새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고 담임 선생님은 저를 한적한 곳에 데려가서 제 인생을 들려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처음엔 선생님의 질문에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왈칵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 부모 잡아먹은 놈이라며 왕따를 당한 이야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저에게 무관심하고 괴롭힌 이야기 등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분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선생님들은 새아버지가 제 법적인 보호자라는 이유로 새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부정적인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집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번 선생님은 진지하게 저의 새아버지를 두고 인간 말종 쓰레기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놀랐지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통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저의 이야기에 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감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신문지를 덮고 자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 선생님은 눈물을 보이시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선생님도 한껏 눈물을 쏟은 뒤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사우나에 가셨습니다.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간 사우나였어요. 선생님과 사우나에 간다는 게 조금 부끄러웠던 저는 사우나 앞에서 살짝 버텼지만 선생님은 그런 저를 전혀 개의치 않으며 얌마, 남자들은 원래 이런 데서 친해지는 거야 라며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함께 온탕에 들어가고 등을 밀어주고 나와서는 계란과 식혜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무엇도 생각나지 않고 행복하기만 했어요.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처음으로 느끼는 안정감과 행복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문득 이 행복도 곧 끝나겠지. 나는 집으로 돌아가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불안감과 사무치는 외로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아마 그게 제 얼굴에서 티가 났겠죠. 선생님은 로션을 바르시며 저에게 오늘 집에 가지 말자 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마. 오늘 우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 앞으로도 쭉 거기 있어.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 뜻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집이요? 왜요? 라고 묻는 저의 질문에 너네 집에는 내가 잘 말할게. 앞으로는 그냥 우리 집에서 살아.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얼떨떨하게 선생님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자 저보다 더 얼떨떨해 보이시는 선생님의 아내분이 계셨어요. 괜히 눈치가 보여 멀뚱히 서 있는데 선생님의 아내분은 어서 들어와. 저녁은 먹었어? 라며 저를 끌고 들이셨습니다. 저에게 저녁을 차려주신 아주머니는 제가 숟가락을 뜨는 걸 보고서야 선생님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마 어떻게 된 건지 물으려고 하신 거였겠죠. 저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당연히 방 안에서 시끄럽고 싸우는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새아버지와 재혼한 본처는 맨날 치고받고 싸웠고 늘 집에선 고성이 오갔으며 물건이 부서지는 것도 예산일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자랐으니 나 때문에 이 집이 시끄러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집은 조용했습니다. 고요했어요. 한참을 눈을 감고 있는데도 큰 소리가 나지 않자 저는 눈을 살며시 떴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방 안에서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전해져 나오는 중이었어요. 네, 두 분은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 여기는 나랑 다른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잔뜩 위축되어 있을 때 두 분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머, 음식이 입에 안 맞니? 한 숟가락밖에 안 먹었네. 아주머니는 아주 걱정스러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끼쳤다는 죄송한 마음에 저는 허겁지겁 밥을 해치웠습니다. 두 분은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제 앞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은 후 아주머니는 저에게 방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여기를 쓰면 돼. 남는 방이라 살다 보니 이것저것 잡동사니가 들어가 있어서 뭐가 조금 많네. 그래도 청소는 주기적으로 했으니까 먼지는 없을 거야. 안에 물건은 아줌마가 내일 너 학교 가면 치워둘게. 불편해도 오늘만 참자, 응? 아주머니의 목소리에서는 미안함이 뚝뚝 묻어나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에게 미안해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었거든요. 제 몸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 딱서 하나 없는 책상, 깨끗하고 따뜻한 방의 모습. 방에 짐들이 조금 쌓여있긴 했었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주머니는 미안해 하셨어요. 선생님에게 오기 전에 조금 미리 알려주기라도 했으면 치워놨을 텐데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셨죠. 그날 밤 선생님의 아들, 딸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저와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저는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이런 편안한 잠자리였는지 이렇게 푹 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주머니는 제가 없는 동안 방을 깨끗하게 치워주셨고 저는 온전한 저만의 공간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지만
새아버지가 저를 찾아오는 일도 없었어요. 양아치와 싸웠던 일도 깨끗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선생님 집에서 보낸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선생님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부모 잡아먹는 아이였으니까요. 친부모님, 새어머니를 잃었던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었던 저는 저를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신 두 분이 저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겪을까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셨는지 선생님과 아주머니는 입대하는 날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마도 저는 평생 두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야겠죠. 아무튼 저는 군대에 간 게 딱히 불만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좋아 보였는지 저는 법무부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근무를 하던 중 우연히 법무관에게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분노했던 법무관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너 앞으로 뭐가 떨어졌을 법한데. 하지만 그때는 그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흘려넘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역을 했고 도배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강성훈, 잘 지내냐? 누구시죠? 나다, 윤중이. 필승!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군인 시절 함께했던 법무관이었어요. 야, 됐다, 임마. 무슨 필승이야, 전역도 한 민간인이. 그리고 나도 전역했다. 우리 이제 같은 민간인이야. 처음엔 윤중이님이 군을 제대하고 안부나 물을 겸 전화를 거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다 보니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 다름이 아니라 너 옛날에 집안 얘기할 때 내가 너한테 뭐라도 떨어졌을 법하다고 했던 말 기억하냐? 네, 그거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아? 저를요? 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너를 못마땅해 하는 인간들이었으면 자기들끼리 잘 살면 되지. 굳이 남인 너를 옆에 끼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도 너 여전히 가족으로 되어 있다며? 뭔가 구린내가 나. 대체 어떤 구린내를 말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와준다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어서 법무관님의 이야기를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이 일을 잊고 지내길 일주일 법무관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성훈아,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대뜸 무슨 질문을 하는 건가 싶어서 의아하던 찰나. 아니다, 좋은 소식부터 들어라. 야, 너한테 돌아가신 부모님 사망보험금이랑 유산이 다 떨어져 있어. 아버지가 꽤 잘 사는 분이었나 보네. 그리고 새어머니도 호적상 가족이 너뿐이라 새어머니 사망보험금도 너한테 떨어졌어.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사망보험금. 유산 이야기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는데 법무관님이 결정타 한 방을 날리자 저는 기절하기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게 총 20억이 넘어. 20억이라니. 법무관님은 20억이라는 현실감 없는 금액에 아무 대답 못하고 있는 저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돈을 너네 새아빠 가족들이 다 가로챈 모양이야. 그거 너 앞으로 돌려놓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쓴 돈이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재산이 있으면 너 돈에서 빵꾸난 거 직접 메꾸라고 하고 끝내면 편한데 그 인간들 너한테서 가로챈 돈 말고 쥐뿔도 없는 것 같더라. 귀찮게 됐어. 나쁜 소식은 이것이었습니다. 빨리 그 사람들한테 돈 받고 연을 끊고 싶을 텐데 그 사람들이 쓴 유산도 돌려받으려면 자꾸 연락하고 만나야 하니 제가 많이 고생할 것 같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에게 이건 기회였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요. 돈을 제 앞으로 돌리는 건 생각보다 쉽게 끝났습니다. 정확히 2주가 걸렸죠. 그리고 왜 그동안 나를 없는 인간 취급하면서도 데리고 있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앞으로 되어 있던 생명보험금과 유산은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은행과 보험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홀라당 가져가려고 저를 억지로 성인이 될 때까지 잡아둔 것이었죠. 보험사와 은행에서 돈이 나올 때까지만 저와 가족관계를 유지하면 되니까요. 20억 중 8억은 이미 사용된 상태였습니다.
집 사고 차 사고 장사한다고 쓰고 장사는 하는 족족 말아먹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꽤 되네요. 현재 그 8억에 대한 금액은 저와 채무 관계로 성립된 상태입니다. 채무 관계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을 때 파산 신고한다고 하길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파산 신고하는 별개로 채무 이행은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의 월급은 매달 제 통장으로 차압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신문지를 던져줬던 누나와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누나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는데 파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저 한순간에 집안의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월급까지 차압당한다는 사실을 남자 쪽에 슬쩍 흘렸을 뿐인데 남자 쪽 집안에서 알아서 움직이더군요. 최선을 다해 조사하는 사람에게는 성심성의껏 대답해줘야죠. 저와 선생님은 궁금한 걸 묻는 남자 쪽 집안 사람들에게 누나의 가족들이 어리고 힘없는 저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역시 선생님은 교육자라 그런지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충격을 받은 남자는 그 길로 돌아갔고 파혼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누나가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남자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니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동생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외제차를 사고 유흥비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식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놈이 허세 부리고 여자 꼬시는 데 들어간 돈은 전부 제 부모님의 목숨값이었으니까요. 알아보니 동생의 학교 친구 부모님과 이 집안 부모가 합의를 한 기록이 있더군요. 이 인간 말종 같은 놈이 여자아이를 건드려 놓고 돈으로 입막음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학생은 합의를 원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이 쓰레기가 제시한 1억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하죠. 눈물을 훔치며 제발 그놈을 어떻게든 해달라는 말에 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놈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과정은 자세하게 서술하면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여학생은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그 쓰레기는 사회에서 재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요즘엔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며 집안에서 폐악을 부리기 일쑤라고 하네요. 누가 누구 인생을 망쳤다는 건지. 어느 날은 생명보험금과 유산을 돌려받고 여학생이 일을 처리하던 중 알게 된 형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쓰레기가 길에서 행패를 부리다 잡혀왔는데 행색이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였죠. 보호자로 부른 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호적으로 옮긴 상태여서 그 친아들과는 완전히 남이기 때문이죠. 형사님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소식을 전해주시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한 손에는 신문지를 들고 말이죠. 신문지를 그 쓰레기에게 던져주며 조롱할 심산이었죠. 경찰서에 들어가자 그 쓰레기는 술에 취한 건지 쓰러지듯 누워있었고 그의 부모와 누나는 경찰분에게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과태료가 너무 센데요? 조금 줄일 순 없을까요? 저희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세상 불쌍하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경찰분은 단호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 정도로 끝나는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단호한 경찰분의 태도에 한숨을 푹 쉬며 뒤를 돈 세 사람은 신문지를 들고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성훈아, 역시 와줬구나. 역시. 그래도 한 입을 덮고 산 세월이 있는데 너도 이렇게까지 동생이 고생하는 건 마음이 좀 그렇지? 역시 우리가 너를 잘 키우긴 했어.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제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새아버지와 그의 아내, 그리고 눈치를 보는 누나, 썩 유쾌하진 않더군요. 인간의 밑바닥을 엿보는 기분이라 오히려 불쾌하기만 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두 분이 언제 저를 키우셨어요? 구석에 방 같지도 않은 방 하나 내어주고 밥도 안 챙겨줘서 저는 매 끼니마다 당신네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걸러 먹었어요. 옷 한 벌이라도 사줬어요? 아니, 남이 입던 거라도 구해줘 봤어요? 전 그 어린 나이에도 의류 수거함을 뒤져 입었어요. 겨울이 되면 얼어 죽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의류 수거함을 뒤졌다고요. 그리고 뭐? 한 이불을 덮고자?
저는 부끄럽게도 손에 쥐고있던 신문을 바닥에 내리꽂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내가 덮었던 이불이야. 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이불 같은 거 덮어본 적 없어. 지금 당신들이 신문이 아니라 이불 덮고 자고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장판 위에서 자는 거. 그거 당신들이랑 똑같은 사람 되기 싫은 내 마지막 배려야. 그러니까 그 배려받고 싶으면 말 똑바로 해. 등을 돌려 경찰서에서 나온 저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이 계신 집으로 말이죠. 저는 집에 들어가서 선생님을 뵙자마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진 것인지 저는 한참을 엉엉대며 울었어요. 놀래서 뛰쳐나온 아주머니도 제 등을 쓸어주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뒤늦게 귀가한 동생과 누나도 제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다가 이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 이게 가족이구나 를 한 번 더 확신하게 된 저는 선생님 집에서 함께 살며 선생님과 아주머니를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온 후 한 달간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연락이 없으니 돈을 점점 안 갚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소유의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세를 올릴 예정이니 알아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 즉시 제 통장으로 밀린 빚을 갚는 걸 보며 아, 이 인간들은 갱생이 안 되는 족속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능력도 없는 인간들한테 8억을 다 받을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냥 좀 괴롭히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갱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들이 빚진 8억을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겠다고 결심했어요. 저 인간들도 털면 뭐라도 있겠다는 생각에 알아보니 묶여있는 땅이 있더군요. 언젠간 개발된다고 꽁꽁 숨겨놓고 팔지도 않은 그 땅을 제 명의로 돌렸습니다. 시세가 한 4억 정도 되는 땅이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혹시 나한테도 남겨진 땅이 있나? 라는 의문이 들어 나라에서 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돌아가신 새어머니에게 잡힌 땅이 있었어요. 시세로 따지니 제가 받은 아버지 유산과 생명보험금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수중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솔직히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가만히 두고만 있었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먼저 그 돈으로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시작했고 제가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재료 살 돈도 없어서 그림 한번 그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미술을 공부하여 해외 유명 대학에 유학까지 가게 되었고 현재는 해외와 한국으로 오고 가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아주머니, 아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주 뵙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두 분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리고 은혜는 두고두고 효도하며 갚을 예정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디 가서 털어놓기도 쉽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여러분, 저와 새어머니, 저와 선생님 가족을 보면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엔 조건도 이유도 없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네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